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신분의 격차 혹은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한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에는 신데렐라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도 있죠. 대부분 자신과 수준이 맞는 일명 그 사람과 어느 정도 학력이나 집안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저 아름다운 동화의 하나, 혹은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한 스토리로만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저에게도 눈앞의 모든 조건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얼마 전 봤던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달라고 하며 자신의 직업을 재벌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앞에 너무 거창한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혹시 어느 재벌집의 딸이나 아니면 엄청난 기업의 오너라도 되나 싶을 텐데요. 제가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 집은 그 정도의 재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축산 관련 사업을 해오면서 집안 대대로 탄탄한 경제권을 이어왔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상인으로 입지를 단단히 하기도 했고 또 오래전에 아주 저렴하게 사두었던 땅들이 운 좋게 금싸라기로 변하면서 제대로 대박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를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게 또 운 좋게 잘 되어서 또 다른 일들로 이어지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나름 부유하게 자란 외동딸이에요. 저나 저희 집안이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너희 집 정도면 잘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늘 깔끔한 새 옷을 입고 다니고 유행하는 만화 캐릭터 가방, 리본이 달린 에나멜 구두, 벨벳으로 만들어진 원피스 등 한창 공주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만 자라서 늘 딸을 간절히 원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공주님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오빠만 5명을 두었던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과 사이도 좋고 무척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늘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5 오빠의 막내 여동생 자리는 결국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바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제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간절한 바람 끝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혼하고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해했어요.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마치 시련이라도 주는 듯 운명은 임신을 기대할 때마다 자꾸만 코웃음을 치고 지나갔죠. 그 5년 사이 어렵게 2번을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했던 때에 제가 생겨난 거예요. 처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마냥 기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이 아이를 계속 유지해도 될지 고민하셨다네요. 아이를 간절히 원한 것은 맞지만 앞선 2번의 유산이 어머니에게는 큰 상처였기 때문에 정을 줬다가 또다시 아이를 잃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와 정이 들지 않았을 때 포기할까도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임신했을 때도 태몽이라는 것을 꾼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커다란 복숭아가 어머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 안겼다고 해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아, 그래, 이번엔 진짜다. 혹시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니 이것마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은 어렵게 찾아온 아이니 걱정이나 불안 대신 마음껏 사랑해주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태어났고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아이를 낳은 고통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야호를 외쳤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씩씩한 산모는 처음 봤다며 놀랄 정도였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도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고 딸을 너무도 바랬던 어머니는 사랑이 넘쳐 흐를 만큼 저를 아껴주셨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2분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자랐어요. 저 아이는 참 구김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유독 주변으로부터 그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늘 밝고 쾌활하다는 이야기가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어두운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어머니는 저와 함께 도시로 오셨고 아버지는 사업 자체가 지역을 옮길 수 없는 분야라 고향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고 계셨죠. 혼자 타향살이를 하는 게 걱정이었던 어머니는 저를 따라 서울까지 와주셨고 그 덕분인지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직장을 서울에서 잡는 바람에 어머니랑 저는 서울살이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어머니를 닮아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저는 이제 막 들어간 회사에서도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도 좋았고 복지도 훌륭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국내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 분들이었죠. 분명 저희 동기 중에도 키 크고 잘생기고 유학파나 해외파에 집안이 좋아 신입사원이 차도 가지고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연봉도 저와 비슷할 테니 사회초년생 치고는 꽤 잘 버는 편인 거죠. 정말 분명 그렇게 누가 봐도 높은 점수의 신랑감들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이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말았어요. 아가씨, 스타킹에 구멍 났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였어요. 물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 전에도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대화를 했던 건 그게 처음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중요한 자료 발표가 있어서 오랜만에 정장 스커트에 구두까지 신고 나왔는데 그만 스타킹이 구두의 장식에 걸렸었는지 발 근처가 찢어진 채로 올이 쫙 나가버린 거예요. 발표 자료 정리하기도 바쁜데 밖에 나가서 스타킹을 사와야 하나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냥 벗어버리고 발표할까 싶다가도 맨다리로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왕좌왕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우선 구멍 난 것보다는 차라리 맨다리가 낫겠다 싶어서 스타킹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주하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한창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회의실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아까 그 남자가 스타킹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스타킹을 얼른 갈아 신고 다시 빠르게 발표 준비를 했죠. 새 스타킹으로 만반의 준비가 끝나서인지 발표는 무사히 잘 끝났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스타킹 값이라도 드리려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제가 그분의 일하는 곳을 알고 있는 이유는 유니폼 때문이었어요. 우리 회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의 유니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식사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식당은 조용하고 설거지하는 듯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물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호통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까 그분이 나이가 많은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혼나고 있는 듯했어요. 앞에 이야기는 듣지 못해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 때문에 혼나는 것 같았죠. 아니, 창고에 재료 가지러 간다는 애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냐? 식당 스케줄 빠듯한 거 몰라? 알만한 애가 왜 이런 실수를 해? 우리한테 5분, 10분 지연되면 여기 일하는 분들 전체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되는데. 그러면 너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다음 계약에서 위험할 수도 있어, 임마. 어? 아니, 일 잘하고 성실한 놈이 왜 이런 실수를 해? 회장님이나 높은 분들이라도 왔는데 식사 늦어지면 어쩔 뻔했어. 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짓 해봐. 아주 그냥. 그땐 이렇게 말로 안 끝나. 잠깐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무언가에 늦어졌다니. 왜인지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 스타킹을 사다 주느라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서서 변명을 하는 것도 뭔가 웃긴 것 같고 일면식도 없는 제 스타킹을 사다 주느라 늦었다고 하면 더 혼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유를 설명해드려야 하나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 하고 계속 고민하는 사이 다 혼났는지 아저씨는 식당 뒤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주방 안쪽을 빠르게 살피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분을 불렀어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인데 잘 끝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혼나시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그쪽이 왜 죄송해요? 제가 일하다가 자리 비워서 혼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까 스타킹 값은 얼마예요? 바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사다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산 거잖아요. 그냥 두세요. 잘 쓰시면 그걸로 됐고 안 쓰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산 거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럼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저는 곧 퇴근 시간이라 이만. 그 사람은 저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를 꾸벅하더니 아까 아저씨가 나간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이런 것도 밀당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거나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마다 호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른 거라며 제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의 표시도 누군가는 자신이 한 것에 비해 과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 제 마음이 불편하다면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서 주라면서요. 구내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면 매일 마주쳤어요. 제가 밥을 먹으러 내려가면 주방 안으로 바쁘게 음식통을 나르고 있거나 아니면 배식을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어떤 때는 다 먹은 음식에 잔반을 정리하고 있기도 했어요. 마주칠 때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아는 얼굴이니 더욱 살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은 그곳을 지나치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를 대하듯이 무심하게 답례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왜인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대체 뭐지? 싶었던 마음으로 그를 찾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한테 인사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반응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처음 저를 도와줬을 때부터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서가 아닐지 싶어요. 저도 모르게 스타킹을 사다 준 그 사람에게 반했는데 그는 저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그게 마음이 애끓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애는 숙맥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만나면 밝게 인사를 했어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볼 만큼 그냥 만나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죠. 물론 그분은 매일같이 무뚝뚝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사람이 없는 층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어요. 역시나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스타킹 때문에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라면 정말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어려움에 부닥친 것 같아서 의미 없이 도와준 거예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부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성격도 좋고 밝아서 모든 사람과 금방 친해지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부담스럽다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니 상처를 받을 법도 한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항심이 들었어요. 그래요? 부담스러워하시는 김에 그러면 더 할게요. 저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쫓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밥 한번 먹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양손에 주먹을 꼭 쥐고 2눈을 질끈 감고 냅다 내질렀는데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혹시 그냥 가버렸나 싶어서 고개를 올려보니 그 사람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왜 웃어요? 저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좋은 회사까지 다니는 분이 왜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말은 그렇게 막 해도 돼요? 회사에서?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크게 보면 그쪽도 저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어차피 출근은 똑같은 건물로 하는데. 그리고 뭐 어때요? 내가 좋아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밥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진짜 밥만 먹으면 그만 쫓아다닐 거예요? 그럼 먹을게요, 밥. 그렇게 너무나도 어렵게 마침내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용기 내어 질문을 했는데 밥을 먹을 날이 다가오니까 물어볼 때보다 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밥 먹으면서 체하기라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희는 만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 갔어요. 오래된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야무지게 김치찌개까지 시켰더니 그분이 입맛이 의외로 소탈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통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파스타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근처에 양식집을 알아보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나름 있어 보이는 스타일로 셔츠까지 입고 왔는데 제가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자고 해서 놀랬다네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첫 데이트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 사람은 무뚝뚝해 보였는데 막상 긴장이 풀리고 나니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었고 공통점이라고는 하나 없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차차 하고 시계를 보니 막차가 끊기기 전이라 달려가서 탔죠. 밥 먹으면 이제 안 쫓아다닐 거냐고 물어보던 그 사람은 며칠 뒤에는 근처에 맛있는 등갈비집이 있다면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따라다니는 걸 귀찮아하기만 하더니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괜찮았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옷도 맨날 예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비싼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찰랑거리는 데다가 늘 표정도 밝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서 저 사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완전 공주님 같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왠지 새침대기에 깍쟁이일 것 같다고. 자기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아서 멀어지려고 했는데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속도 깊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성격도 털털하고 시원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연애는 술술 풀릴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어딘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점점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왜 자꾸 저를 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행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남동생 녀석이 수석을 놓치는 바람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거 내고 나니까 제 통장의 잔고가 아주 볼만하더군요. 한숨이 났어요. 고작 남들은 그냥 장학금에 목매지 않아도 다니는 대학교 같은 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타는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제 통장 잔고가 텅 빈다는 게 우스웠어요. 어이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당신이었어요. 이렇게 쥐뿔도 없는 내가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것도 당신처럼 좋은 직장에 잘 배운 부족한 면 없는 집안 사람이랑. 우리 집 아버지가 무슨 사업한답시고 일 벌였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원래도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고등학교 중퇴하고 돈 벌려고 일을 찾아다녔고 그나마 저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동생은 대학은 가야지 싶어서 보냈어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등록금 받아 대학 간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려요. 솔직히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지금까지 장학금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등록금 한번 내달라고 고개 숙인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그래 이게 내 현실이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당신이랑 만나면서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잠시 내 현실도 잊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쥐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삼겹살이나 먹고 버스 막차 끝날까 봐 뛰어가는 그런 사람 말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사주고 집 앞까지 안전하게 차로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나서 예쁘게 연애하고 행복하게 결혼해요. 나 같은 놈한테 시간 버리지 말고. 짝!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등짝을 힘껏 후려쳤어요. 그 사람은 아파서인지 갑자기 맞아서인지 아마도 둘 다였을 것 같지만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봐요.
아니 대체 왜 그쪽 마음대로 저를 누구랑 연애해라,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쪽 마음대로 내 생각까지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아주 그냥 못 들어주겠네. 내가 언제 당신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차는 뭐 타는지, 집은 잘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싶다고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젊은 사람들 통장 잔고가 텅텅 비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한 줄 알아요? 제 통장 잔고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디 제 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나이가 통장이 비었던, 주머니 사정이 어렵던 그런 거 뭐 일일이 따져요? 가슴이 뜨거우면 그걸로 내 여자 앞으로 밥 안 굶길 수 있다. 이 자신감 하나를 어떻게든 붙들어 놔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하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보내주면 뭐 대단히 멋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밑바닥부터 어렵게 시작해도 사랑 하나로 버텨보겠다. 그게 진짜 멋진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랑 헤어지려는 게 고작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난 은행에서 찍어내는 돈 몇 푼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거로 당신과 더 만날지 말지 망설이지도 않을 거니까. 나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당신은 일할 때도 절대 늦는 법이 없고 항상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남들 몫까지 다 준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는 법 없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또 내 스타킹이 구멍났다고 뛰어가서 사오는 사람도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막차 시간 때문에 뛰어갈 때도 내 손을 절대 놓치는 법 없고 혹시나 놓칠 것 같으면 먼저 달려가서 기사님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당신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세심하고 다정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프로포즈까지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해서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드리기로 정했어요. 그 사람은 안 된다며 몇 번이나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처음 연애할 때처럼 무작정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했고 역시나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항복을 해왔죠. 이번에도 일단 말을 던지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그냥 오랜만에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당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꽃다발까지 들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약한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오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다가 뒤이어 따라오는 남자를 보고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밥 먹자고 한 딸이 웬 남자를 정장에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데려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잠깐 침묵이 이어졌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제가 먼저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죠. 부모님은 깜짝 놀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눈빛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인사를 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두 분 다 제 얼굴만 빤히 바라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폭탄 발언에 아버지는 마시려고 들었던 물컵을 살짝 떨어뜨리셨어요. 어머니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요.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서 쳐다만 보는 두 분에게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만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왜 결혼을 생각하는지 등등을 말이죠. 저희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놀란 토끼 눈을 한 부모님은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말이 없이 듣기만 하던 두 분은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래, 우리 딸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따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집안도 직업도 볼품없지만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 웃음이 끊기지 않겠다고 단 하루도 1분도 1초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짝 미소를 지으시고는 어서 식사를 하라며 수저를 드셨죠. 어머니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며 허둥지둥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빙그레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미소에는 아마 두 분만 아는 어떤 사인이라도 있는지 그제서야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보시더니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왕좌왕 진땀이 흐르던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분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었죠. 우선 엄청난 소식을 던진 건 저니까 두 분의 의견을 기다려야겠다 싶어 차 뒷좌석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 착하고 너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았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단다. 그래도 괜찮니? 룸미러로 제 눈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부모님은 그걸로 됐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는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았고 다음은 며칠 후 시골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워낙 까칠하고 무뚝뚝한 아들이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냐면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만 둘이라 늘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면서 정말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해결하고 나니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어요. 일단 부모님이 저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니 날짜 잡는 것부터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미뤄서 뭐 하냐면서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의 의견이 딱딱 맞아 척척 진행됐어요. 상견례 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또래도 비슷하신 두 분은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결혼 문제 상의하신다고 자주 전화통화도 하시는데 기본 1시간 이상 수다가 이어졌어요. 이후 한복 맞추러 만났을 때도 어찌나 할 얘기들이 많으신지 만나기만 하면 10대 여학생들처럼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을 올리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었기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결혼식에 와서 남편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니 저희 엄마는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고 결혼하자고 해서 방 하나가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왔지만 저희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예쁜 아파트나 깨끗한 새집이 아니었지만 직접 방문에 페인트 칠도 하고 중고 가구를 사서 같이 뚝딱뚝딱 수리도 하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사이 도련님은 졸업을 해서 취업도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는 오랜 단짝 친구처럼 여전히 돈독한 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김장을 하실 때마다 일부러 저희 어머니랑 회사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으라고 잔뜩 김치를 만들어서 직접 갖다 주고는 하신다고 해요. 지방이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워낙 시골이라 제 고향에서도 차로 5시간 이상은 가야 하는 거리인데 수육까지 푹 삶아서 매 겨울마다 가져다 주세요. 저희 어머니 역시 회사에서 고기가 나오면 시어머니 댁으로 바로 선물로 보내주시고 계절별로 한 번씩 시내에 가서 옷이나 스카프, 신발을 사서 꼭 어머니와 같이 나눠 입으시고 누가 보면 사돈이 아니라 자매인 줄 오해할 정도예요. 그렇게 결혼 후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일 때문에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던 도련님이 늦은 시간 깁스를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영업직을 하는 도련님이 물품을 차에 실어 거래처로 운전을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집에 얹혀 지내면서 폐를 끼치고 있는데 괜히 병원까지 부르기가 싫어서 사고 후 혼자 응급실에 갔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머리를 부딪혀 살짝 뇌진탕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충격으로 금이 살짝 갔다고 했어요.
혹시나 신경 쓸까봐 병원에서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응급실에서 있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집에 머무른다고 눈치라도 줬던 건가 싶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사골을 사서 푹 고아서 도련님이 다시 집에 내려가기 전까지 든든하게 식사를 차렸어요. 나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속이 상했는데 도련님은 오히려 집에 내려가기 전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면서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영수님, 다 큰 남자애 집에 재워주시고 식사까지 차려주시는 일이 보통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어른이고 많이 다친 것도 아니니까 혼자 병원에 다녀온 거니 그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나이가 이런 일로 여기저기 떠벌리는 게 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형이 다른 건 몰라도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집을 나서는데 남편은 동생이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은지 동생이 문을 닫고 나가자 코끝이 찡해져서는 눈시울이 붉히더라고요. 저는 괜히 우는 남편이 귀여워서 아이고 그렇게 감동적이야? 막내 동생이 다 커서? 하면서 놀렸는데 저 역시 도련님이 나간 문을 보면서 한동안 콧잔등이 시큰했어요. 다행히 도련님은 건강에 다른 이상도 없고 금이 갔던 팔도 잘 붙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 하나 있었죠. 알고 보니 도련님에게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서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부를 불러서 따로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동갑이라는 여자친구는 차분하고 선한 인상에 도련님을 챙겨주는 모습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두 사람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도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몇 달 후 귀여운 조카가 탄생했어요. 신생아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정말 작고 귀엽더라고요.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새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조카가 태어났다니 저희 부모님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몸에 좋다는 약재부터 시작해서 발이 따뜻해야 한다고 두꺼운 양말에 어머니는 직접 뜨개질로 담요를 떠오셨더라고요. 아기 태명까지 자수로 놓아서 가지고 오셨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찾아오는 가족이 없던 동서는 담요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도 아주 고맙다며 저희 엄마를 안아주시면서 울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저희 엄마도 울고 아주 그냥 온 가족이 한바탕 울음바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에게도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원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동시에 와서 그런지 임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였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빠르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동안 후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을 만큼 쓰고 병원에서 대기를 했어요. 혹시나 놀라실까봐 상황이 조금 진정된 다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셨다가 받지 않자 걱정이 되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의사 선생님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바로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사돈이 아픈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냐면서 풍에 좋다는 음식까지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돌봐주실 거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임산부가 초기에 이렇게 힘들면 아이한테 안 좋다면서 본인이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말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안 좋다고 얼른 가서 쉬라고 하도 성화하셔서 저희는 등이 떠밀리듯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그 주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간이 침대에 몸을 눕혀 주무시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씻기 힘든 어머니를 위해 물수건으로 몸을 다 닦아주시고 옆에서 신문도 읽어주시고 식사랑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요. 일 때문에 저녁에만 들를 수 있는 아버지 대신에 24시간 병원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간호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다행히도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지 3주 차에 큰 후유증 없이 병세가 나아졌어요.
아직 몸이 조금 움직이기 힘들어서 당분간 재활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시기가 다 지나가고 다른 건강상의 이상도 없어서 퇴원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휴가를 받아 퇴원하는 날 엄마를 모시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챙겨갔는데 저희가 봉투를 내미니 정색하시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너희 엄마에게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의아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사실 너희 엄마, 그러니까 사부인이 말이다.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너희 집에 잠깐 있을 때 둘째가 다쳤던 날, 그날 사실 운전하고 가던 중에 둘째가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운전하다가 그만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신호를 잘못 보고 차를 움직인 거야. 다행히 도로에 차가 많이 없었기망정이지. 거기서 다른 차와 부딪혀 사고를 내게 됐는데 자신이 운전 중 실수를 한 거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 그 상대방이 합의금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그럴 돈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나한테는 뭐 그런 돈이 있겠니? 합의금 안 주면 자기가 일 못한 거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고작 돈 몇 푼이 없어서 아들을 못 도와준다 싶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미친 여자처럼 울고 있었는데 마침 네 엄마가 전화가 왔어. 안 받을까 싶다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냐고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합의금에다가 치료비에 쓰라고 바로 돈을 보내주더라. 그리고 다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일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지. 너희 집이 형편이 괜찮다고 해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것도 자기 자식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져도 엄연히 따지면 남의 아들이잖니. 망설임도 없이 바로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고맙고 죄송하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더라도 사부인이 아프면 바로 뛰어왔겠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단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 도련님이 다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몰랐거든요. 남편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저희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저도 매우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말없이 다시 눈물을 짓고 계셨고요. 장모님,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가진 거 없이 결혼해서 따님 손에 물 묻히며 사는 걸로도 죄송스러운데 제 가족들까지 도와주시게 만들고 제 남동생 뒤치다거리까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제가... 아이고 이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왜 이래 자네. 이만 일어나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그 돈도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아이고 거참, 자네 어머니도 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럴까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가 무슨 보통 사이인가? 명색이 가족 아닌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눠야지. 그게 가족이 아닌가? 그리고 난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나서 자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네. 오히려 좋은 남편 만나서 매일 웃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딸 보면서 내가 늘 자네한테 감사하고 그동안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잘 됐다면서 내 자식처럼 예뻐해주는 사부인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야. 나는 늘 우리 딸이 자네를 만나서 그리고 결혼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네. 남편은 여전히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남편 등을 쓸어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퇴원 축하하러 온 서방님이랑 동서가 다 봤더라고요. 그제서야 서방님은 어머니에게 받은 합의금이 어디서 난 건지 알게 되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어머니는 재활을 받으면서 몸이 차차 회복되는 중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병 이후로 엄마와 시어머니는 더욱 돈독해져서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서 목욕탕도 가고 조만간 같이 온천 여행도 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 서방님은 다달이 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서방님은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꼭 받아달라고 매달 송금을 하고 있어요. 대신 엄마는 아이 키우는 데는 체력이 국력이라며 다달이 비싼 소고기를 보내주고 있고요. 저랑 남편은 이렇게 행복한 가족들 사이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출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 가족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힘이 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도 이렇게 예쁜 사랑을 배우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 후부터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매일 웃게 만들어주는 제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보, 그때 나랑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지? 앞으로도 내 말 잘 들어보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